안녕하세요. 인성과 삶 7장 더불어 사는 생활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실게요. 첫 번째, 역할 분담과 책무. 두 번째, 더불어 사는 인간 관계입니다. 이번 주에는 더불어 사는 생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더불어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 분담과 책무죠. 더불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어때요? 사회적 동물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까? 예,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무리를 지어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더불어 산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일화가 교재에 나와 있는데 A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A씨는 잘 나가는 회사를 경영하던 회사 대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게 되고 이제 회사 문을 닫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A씨의 친한 친구였던 B씨가 그를 도와주려고 했죠. 근데 그 도움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은 자존심이 이제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B씨가 A씨한테 거절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항상 더불어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나의 도움을 거절하면 혹시 나중에 다른 사람이 또 도움을 원했을 때 친구가 이제 도움을 줄 위치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도움을 줄 줄 알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려움을 당할 때 나 혼자 헤쳐나가기 힘들 경우가 있죠.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움을 통해서 나도 다른 때에 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에 도움을 주어야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도움을 주고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혼자 모든 걸 해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누어 줄 것이 있어야 나누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무엇을 나누라고 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죠. 또 뭘 나눌 수 있어요? 마음을 나눌 수 있죠. 마음은 어때요? 뭐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더불어 나누면서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사람과의 나눔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이 더 늘어나고 마음도 풍성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더 잘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동기부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움으로써 다시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역할 분담과 협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온대요? 협력. 서로 힘을 합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렇죠. 개개인의 힘은 약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힘이 모여진다면, 협력을 한다면 아주 큰 힘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일화를 한번 보면 인간이 이제 그 협력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바다 거북이조차도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은 이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거북이라는 이 동물은 이 생물은 일반적으로 작은 해변의 모래 속에 집중적으로 알을 낳는 습성이 있다. 보통 알을 한 번에 500개에서 1000개 정도 낳는데
구덩이 100여 개에 10여 차례에 걸쳐 낳는다. 엄청나게 낳는 거죠. 그래서 모래 구덩이에 묻힌 이 새끼 거북이들이 이제 알이 묻혀 있는데 부화를 하고 나서 그 구덩이를 어떻게 빠져나오는 것일까? 예. 그 모래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들겠죠. 어떻게 빠져나오냐? 맨 꼭대기에 있던 새끼 거북이들 아래 그 구덩이에 묻혀있던 천장의 모래를 퍼냅니다. 가운데 새끼 거북이들은 옆에 벽을 허물고 아래에 있는 새끼 거북이들은 떨어지는 모래를 단단하게 밟아 다지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꼭대기 가운데 아래에 있는 모든 새끼 거북이들이 어때요? 단 한 마리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로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새끼 거북이들도 협력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혼자였으면 나올 수 없었을 텐데 모두 힘을 합쳐서 다 함께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두 도와서 한다면 해결이 쉽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네.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위한 책무를 볼게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프랑스어로 고귀한 신분이라는 뜻의 뭐예요? 아이고 노블레스와 책임이 있다는 뜻의 오블리주가 합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고귀한 신분이라는 것은 사회 지도층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이 가져야 할 도덕적인 어떤 의무를 말합니다. 가진 것이 더 많은 자, 누리는 것이 많은 자, 권력이 많은 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사전적인 그 백과사전에서 보면은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예요. 그러니까 누리는 것이 많은 만큼 책임의식을 더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 초기 로마 시대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도덕의식은 계층 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전쟁과 같은 총체적 국난을 맞이한 국민을 통합하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득권 측이 솔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의 그런 경우에는 고위층이나 공무원 쪽에서 미리 먼저 이제 급여를 조금 반납하는 이런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한 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더불어 사는 인간관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사는 생활에서 사람들과의 사이의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인간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인간관계는 둘 이상의 사람이 만들어내는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친밀한 인간관계의 형성은 어때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래요. 인간은 혼자 사는 게 힘들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정서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본능적으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될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한국인이 이제 긍정적인 대인관계 원리로 보고 있는 것이 사덕과 오상이에요. 오상은 오륜과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지켜야 될 덕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덕은 우선 네 가지 덕인데 군자가 행해야 할 네 가지 덕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군자라는 것은 동양에서 보는 이상적인 인간상이에요. 모범적인 인간상.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범적인 인간이 행해야 할 네 가지 덕목은 뭐예요? 인, 의, 예, 지입니다. 네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오상은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 떳떳한 도리라고 해서 인, 인, 의, 예, 지에 뭐가 추가됐어요? 신이 추가됐죠. 네. 그래서 사덕에 인의예지라는 사덕에 신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럼 인의예지, 한국인이 대인관계에서 꼭 필요하다고 본 이 인의예지와 인의예지 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덕과 오상은 유교에서 사람이 갖추어야 할 도리를 오상이라고 했다. 인, 어질고 의로우며 예절있고 지, 사리를 터득하며 신, 믿음직한 것이 있었다. 인이 예지 신이에요. 이렇게 5가지 여기 있죠. 인이 예지 신. 사람 됨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는 어지러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예절있고 사리를 터득하고 믿음직해야 한다. 이 5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뺀 나머지를 사덕으로 통용하고 사덕을 강조하는 것이 정통적인 동양 사회입니다. 논어에서는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남을 감화시켜 따르게 하므로 외롭지 않다라고 한 덕불고라는 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덕과 오상 같은 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 변화를 시킬 수가 있죠. 감동받아서 변화를 시키게 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는 것은 항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거는 대인관계의 원리가 될 수 있다. 사람 사이에 사람됨의 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무적, 인자부루라고 해가지고 어진 사람은 하늘의 명과 순리를 쫓으며 욕심에 움직이지 않는 산과 같아서 항시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자무적은 인한 사람은 적이 없다. 그리고 인자부루, 인한 사람은 걱정이 없다. 근심이 없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어질다는 것을 말하죠. 인은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랑의 관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본 사덕에다가 신이 추가된 오상, 그래서 5가지 사람됨의 근본을 한번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인이 예지신인데 얘가 먼저 나왔네요. 인, 예, 의, 지, 신 이렇게 5가지고 이 5가지를 드러낸다는 우리가 이 5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마음이 작용이 있어요. 그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요 인의 예지 신의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인함을 가지고 있다. 인함이 어짐이라고 그랬죠. 어질다는 거. 사랑의 마음. 그 인을 가지고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은 측은지심이에요. 우리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측은지심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어떤 대상, 인물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가 나타나게 하는 마음.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다. 물에 빠지려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도와주고 싶다. 구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 측은하게 생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의 단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을 실천할 수 있는 단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다음에 사양지심이 있어요. 사양지심은 자신의 권리 행사보다 남의 권리 행사를 우선하게 하려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이죠. 이런 양보하는 사양지심이 있기 때문에 예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의 단서예요. 그 다음에 수호지심이 우리한테는 또 있다. 자신의 불의를 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나 타인의 불의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 정의에 불타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수호지심이에요. 수호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단서가 되는 수호지심이 있다. 그 다음에 시비지심이 있죠.
시비지심은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알게 하는 마음. 그 시비지심이 있기 때문에 시비지심이 뭐예요? 있기 때문에 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의 단서가 되는 시비지심의 마음이 있다. 그 다음에 성실지심. 매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을 믿음을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의예지 신을 실천할 수 있는 오상을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단서가 되는 마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인간관계가 중요한지도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첫 번째는 사람은 어때요? 인간관계를 벗어나서 살 수 없으며 인간관계는 삶을 살아가는 자본이 된다. 그랬죠. 사람은 인간관계를 벗어나서 어차피 살 수가 없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은 건전한 성격 발달에 도움을 준다. 나 자신의 성격에도 발달에도 도움을 줍니다. 셋째, 생산적인 인간관계는 개인의 생존과 발달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준다. 네. 가정과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력도 높여주죠. 그 다음에 넷째, 좋은 인간관계의 개선은 정신적, 물질적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 구성이 중요하다. 정신적, 물질적 생산성도 높여주죠. 인간관계를 통해서 많은 일을 또 소개를 받을 수 있고 많은 일을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째는 자율적인 인간관계 형성은 이 능력은 자아실현과 삶의 질에 깊이 관련을 맺히고 있다. 그러니까 형성의 능력이 나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6번째, 인간관계가 불만족스럽고 비효과적일 경우에는 성장 발달에 방해가 된다. 그렇죠?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고 불만족스러울 때는 방해가 되는 것이죠. 나의 인간관계의 분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조셉과 해리라는 사람이 자신들 이름의 앞머리를 따서 조 해리의 마음의 창이라는 자아 개방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조 해리의 마음의 창.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개방하느냐의 모형을 개발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251페이지부터 시작해요. 251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자기 공개의 정도를 체크를 해봅니다. 1에서부터 9까지. 전혀 아닐 때는 1, 그 다음에 매우 그럴 때는 9라고 해서 자기 공개의 정도를 체크를 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는가? 네, 이게 이제 자기 공개 정도를 1에서 9까지 체크를 해보는 거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모습이나 속마음을 잘 내보이는가? 요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체크를 해서 평균을 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째는 피드백을 얻는 정도. 그래서 이게는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고 노력하는가. 그다음에 2번째는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해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가. 요것도 이제 전혀 아니다가 1이고 매우 그렇다 9 해가지고 그 사이에 몇 점인지 이제 점수를 매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숫자를 적용해가지고 그 자기 공개 정도하고 피드백을 얻는 정도의 그 위치를 가로 세로 그 위치를 정할 수 있는 것이죠. 가로의 점수축하고 세로의 점수축을 해가지고 그것이 맞닿아 있는 부분 그거를 체크를 하면 그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자기 공개의 정도와 피드백을 얻는 정도에 합쳐져서 자아 개방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의 정도, 그 다음에 자기 공개의 정도에 따라서
공개적인 영역, 맹목의 영역, 숨겨진 영역, 미지의 영역 이렇게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공개적 영역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서로 잘 알고 있는 부분, 이름, 성별, 직업 같은 것. 그 다음에 맹목의 영역은 어디에 여기죠. 남들은 잘 알지만 타인이 아는 정보죠. 그 다음에 나는 잘 모르고 있는 부분. 네, 예, 그게 이제 자신의 이상한 행동이나 습관 같은 것, 특이한 말버릇, 독특한 성격. 이건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잘 알고 있는 맹목의 영역 부분. 그 다음에 숨겨진 영역. 자기만 알고 남들은 잘 모르는 부분. 나만 알고 남들은 잘 모르는 여기 숨겨진 영역이죠. 여기서 나의 약점이나 비밀, 콤플렉스 같은 것. 그 다음에 미지의 영역.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 무의식의 정신세계 같은 것을 말한대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창의 유형의 첫 번째로는 개방형이에요. 개방형은 앞에 살펴본 그 부분 중에서 어때요? 공개적 영역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개방형인데 대체로 인간관계가 어때요? 원만하고 적절하게 자기 표현을 잘하고 말도 잘 경청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과 친밀감을 주어서 인기가 있다. 지나치게 공개적 영역이 넓은 사람은 말이 많고 경박한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방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주장형이에요. 주장형은 뭐래요? 맹목의 영역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기분이나 의견을 잘 표현한다. 맹목의 영역은 아까 뭐랬어요? 자기 자신은 잘 모르는데 남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의견을 잘 표현하고 나름대로 자신감을 지닌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사람. 그런데 어때요? 다른 사람 반응에 무관심하거나 둔감해서 독선적이다. 자신의 잘못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에 좀 더 진지하게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중형이에요. 신중형은 숨겨진 영역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 사람인데 아까 숨겨진 영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만 알고 남들은 잘 모르는 영역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많이 알고 남들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용적이며 신중하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 이야기는 잘 경청하는데 자기는 잘 얘기하지 않는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계산적이고 실리적 경향, 내면적으로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현대인에게 가장 많은 유형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개방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좀 더 넓고 깊이 있는 교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립형이에요. 고립형은 아까 뭐랬어요? 미지의 영역이 큰 사람인데 미지의 영역이 큰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잘 모르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확실히 인간관계에 소극적이면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불편해하거나 무관심하고 고집이 세고 주관이 지나치게 강하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고민이 많고 부적응적인 삶을 살아간다. 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겠죠. 네. 이 미지의 영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이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다른 사람도 잘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굉장히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더해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탐구를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 부적응적인, 적응을 잘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다 새로 맺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뭐 어떤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할 기회를 이미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미지의 영역이 강한 고리평의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더불어 사는 생활 1교시 수업을 마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2교시에서 이어가겠습니다.